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한문도 겸임 교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 일찍 출연 감사드리고요. 자, 부동산 얘기를 좀 여쭤보고자 모셨는데 네. 6.27 대책 발표가 있었고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좀 파격적이었다. 네. 뭐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도 그렇지만 일단 발표하고 나서 다음 날 당장 시행 뭐 이런 것도 바로 시행. 네, 네. 속도감도 면에서도 그랬고 어쨌든 여러 변화가 좀 눈에 띄고 있다라는 얘기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좀 있었는지 좀 부탁드려요. 설명. 일단 그 재건축 강남 일대 그 재건축 단지들이 뭐 고공행진하다가요. 네. 다들 지금 뭐 어떤 단지 같은 경우 5억 정도 하락이 됐고요. 가격 자체 변화도 있고 네, 호가 자체가 호가가. 실제 거래도 지금 1, 2억씩 다 빠진 상태고요. 거래도 감소하고. 네네. 그리고 거래량은 급감을 했습니다. 급감이요. 거래량은 어떤 변화가 있냐면 네. 서울 아파트 월 거래량이 한 6,100건 정도 돼요. 그래서 네. 저번 달에 6월 달 거래량이 아직 한 열흘 남아 있는데도 신고 기간이 지금 벌써 9천 건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영끌 수준으로 지금 거래량이 폭증했거든요. 6월 달에. 6월에. 네. 근데 6월 27일 대책 발표했잖아요. 그럼 그렇죠. 7월이 벌써 한 보름 됐으니까 그래도 그 여진이 이어질 텐데 실수요자들이나 근데 생각보다 거래가 줄었습니다. 523건이 일단 신고가 됐는데요. 500건. 네. 오. 10분의 1 토막이죠. 500건인데 이 중에 또 한 45건이 취소가 됐어요. 바로바로. 특히 둘째 주 들어오면서 이게 확실히 나타나고요. 그리고 노도강으로 뭐 역풍선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노도강은 7월 2일, 3일까지는 좀 강보합이었어요. 그랬다가 전체적인 흐름이 분위기가 감지됐는지 5, 6, 7 들어오면서 이번 주까지 계속 하락 거래가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수도권도 거래량이 저번 달에 15,000건 찍었거든요. 지금 1,200, 1,600건입니다. 10분의 1 토막도. 그러면 아마 7월 달 거래량은 반 토막에서 4분의 1 토막 사이에서 다들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급감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나타났고 경매 같은 경우에도요. 그 강변에 좀 좋은 자리죠. 강촌 아파트라고 지분 매각인데 이제 4분의 3 매각인데 실제 거래가가 그 전에 27억 갔어요. 7억 갔는데 계산해 보면 한 4분의 3 계산하면 한 20억 5천 정도 돼요. 근데 감정가 경매가 17억 9천에 들어왔어요. 근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 감정가보다 낮은데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앞으로 당분간은 주택 가격이 상승하리라는 기대를 하시는 분보다는 다 관망이나 하락할 거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시장에서 확실하게 효과가 일단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거래량이 이 정도로 줄었다. 지금 뭐 수치를 계속해서 네, 구체적으로 네, 네.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것만 봐도 네, 그렇죠. 팔려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멈춤. 일단 일시 멈춤 이렇게 된 것 맞습니다. 같아요. 좀 봐야 되겠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거래량이 줄었다는 같은 의미로 집값 상승세가 꺾였다. 잡히고 있다. 네, 이런 네. 의미로 비슷하게 봐도 될까요? 아니면 그런 해석까지는 무리가 있습니까? 무리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그게 팩트인데요. 팩트예요? 예. 일단 대한민국에서 이제 주간 통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안 하지만 뭐 정확성은 좀 떨어지지만 추세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6월 이제 대책 발표 전에 최고 주간 통계로 0.45% 2018년 이후에 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한 주간 상승이. 네. 근데 그게 저번 주에 발표한 게 7월 7일 발표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10일 날 발표하고 7월 7일 기준이에요. 전주에. 근데 그게 0.45에서 0.29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요번 주는 이제 목요일 날 발표하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 0.1대로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 주 또 8월 들어가면 약간 비수기잖아요. 겹치면서 서울도 이제 하락 전환으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지금 약간 올라가려고 하던 어떤 상승 패턴이요. 다 일단 멈춤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치로 나타나고 있고 경매 물건이 조금 증가할 거로 좀 예측이 되는 게 벌써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이런 소식 때문에 경매 낙찰률은 조금 낙찰률하고 낙찰 가율이 있잖아요. 낙찰률이 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만큼 관심도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다. 미래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해서 좀 모든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하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수치로도 나타나고요, 실제로. 네.
지금은 이제 매매 시장에 감지되는 변화들 말씀을 해주신 거고 임대 시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난다 하는데 네. 매매 시장보다는 약간 우리가 이제 접하는 뉴스가 조금 덜하긴 네.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특히나 월세 가속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 좀 많이 보이거든요. 가속화죠. 네.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스토리인 거예요? 네, 이 스토리는 사실 수치로 이제 여러분들 많이 네. 접하지 못하실 텐데 보도가 많이 안 나오니까요. 네. 4년 전에가 이 월세 비중이요. 전세와 월세 임대차 네. 시장에서 비중이 한 5대5 정도였습니다. 48%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임대하는 분들 네, 전세와 사는 월세가 중에서 있잖아요. 임대는. 반반이군요. 네, 네. 50%에서 전세가 좀 더 많았었어요. 아. 그전에는. 2021년 이후로 아시겠지만 이제 전세 사기 문제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게 막상 우리 임차인들이나 젊은 층 입장에서는 정말 두려운 일이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네.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월세는 일단 손실의 위험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50대까지도 월세를 선호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전세 사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전세 이사 가고 이럴 때마다 나이가 드시면 또 이 자격지심이라 그럴까요? 자존심이 또 강하신데 뭐 방 빼라 이런 부분에서 싸우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돈 내고 거기다 이제 재산세나 이런 보유세를 안 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다 계산하신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5060도. 그리고 실제로 알아야 할 수치라고 집값의 수준이 높아지면 전세가격도 높잖아요. 그거에 들어가는 비용과 월세 비용을 계산했을 때 그 주거의 편익성이라 그럴까요? 그 이동성에서도 편하잖아요.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또 효과를 따져보면 아까 이제 가격 대비 효능감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다 보니까 차라리 이제 월세로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돈이 없어 간다기보다는 이런 분들이 지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프로냐면 60%입니다. 월세가 완전하게 지금 역전. 불과 3, 4년 만에 전세 사기에서 출발한 것이 라이프 스타일 변화와 의식 변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월세 가속화 현상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이런 현상 때문에 이 월세 가격 지수도 조금씩 한 3년 동안 오르는 양상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근데 627 대출 규제가 이 임대 시장하고 연관이 된 측면도 있었나요? 변화가 좀 있었던 측면이 있어요? 규제로 인해서? 규제로 네. 인해서 전세 대출 가격 하방 요인이 있습니다. 아, 전세 대출에 대해서 일단 강화 방침의 어떤 패턴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신축 입주 물량 아파트가 전세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원래 입주장이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 이 조건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막았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입주할 때 보통 소유자들이 전세 들어오는 분이 대출을 많이 받고 올려가지고 새 집이니까 수요가 네네네. 많잖아요. 네. 거기서 잔금을 맞췄는데 이걸 이제 막았잖아요. 전세금으로. 네, 전세 잔금을. 대출을 받아서 네. 들어오는 분들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현금만 가진 분들만 들어오는데 실제 서울의 현황을 보면 아파트에 그 전세 계시는 분들의 80%가 다 전세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감소한다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신축 입주장인 이제 서초동, 서초구에 지금 3,300세대 입주 중이거든요. 거기가 지금 전세 가격이 한 1, 2억씩 다 내려갔습니다. 신축인데도. 이런 현상이 동대문구에도 마찬가지고 동대문구도 한 4, 5천 세대가 들어오는데 거기도 인력 빠지고 매매가도 하락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확실히 신호가 나타났고 그 외에 이제 기존 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 주택 입장에서는 거기서 또 입주 물량 쪽으로 빠지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추가적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정부에서 1월 달에 상생 임대인 제도라고 2022년도에 발표한 게 있었어요. 전세 폭락할 때. 이 제도를 유예를 했습니다. 2년 동안 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주인 입장에서 내가 5%가 아니라 7%를 올리겠다고 하면은 세금 감면을 못 받아요. 그러면 누가 바보가 아닌 이상 세금 감면이 훨씬 크거든요, 혜택이. 네네. 그러면 5% 이상 안 올리겠죠. 그러니까 뭐 전세 가격 폭등이다 이런 문제는 애초에 지금 베이스가 없고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하방률이 실제로 존재한다. 다만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서울에 좀 부족하니까 약간의 선호 단지들 신축 이쪽에는 현금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라면 전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추세로 봐서는 좀 약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최근에 강남 네. 부동산에서 좀 주목할 만한 현상이 있는 게 네. 상반기에 강남 3구에서 집을 판 분 10명을 보면은 7분이 50대였다. 네, 50대 네, 네. 이상이었다. 그러니까 50대 이상이면 강남 3구에 사신다 그러면 좀 오래 사셨던 분들일 가능성이 좀 높은 거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걸 단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네, 네. 근데 일반적으로 한 20년 사신 분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쵸, 왜 10년에서 20년 정도, 파시는 네. 걸까? 왜 파는 걸까? 뭐 이런 현상들 해석할 만한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연인지 이런 것도 있죠. 궁금하고요. 네. 그동안 그분들이 네. 10년, 20년 사신 분들 입장에서 네. 주택 가격이 이렇게 이런 일화를 말씀드리면 좋겠네요. 서로 이제 만나잖아요. 이제 강남구에 있는 주민들끼리 같은 단지에서 야, 집값 왜 오르니 물어보면 나도 몰라 이거 왜 올라. 너 실제 대화입니다 이게. 실제 대화고 야 그냥 이거 팔고 그냥 단독 사고 갈까 봐 이런 얘기들이 2, 3년 전부터 있어 왔어요. 있어 왔는데 요번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붐을 좀 타면서 또 언론도 뭐 한몫했고 그러면서 고점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이게 여기서 더 가지는 않겠다. 그리고 또 나이를 생각해 보면 이것도 기다리느라고 몇 년 가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50대 이상이 정확히 서울 평균으로는 한 60% 정도 이 정도가 지금 요번에 다 파셨고 서초, 강남, 송파 특히 이쪽은 70%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서초, 강남 이쪽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쪽에 산다고 가정할 때 현재 주택 가격 수준하고 여기 주택을 하나 팔면 좀 웬만한 지방 가서 빌딩 2개 사거든요. 임대 수익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이 그러면 앞으로 더 오를 것인가를 예측했을 때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신정부에서 과연 현재 상태에서 모든 국민이 집값이 좀 초과됐다라는 거를 인식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택 가격을 더 올린다는 정책이나 조금 이런 게 나오면 정부 입장에서 또 이 정권을 잡은 입장에서 이 선거나 이런 때 불리하다는 걸 이미 잘 알기 때문에 주택 가격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은 뭐 공통된 의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겠다. 이번엔 그 토지거래 허가를 풀면서 지방의 자산가들이 서울로 입성하는 틀을 만들어 놨었고 이런 것들이 함께 모두화진 데다가 후순위 대출 갭 투자를 또 1월 달에 풀어줬습니다. 계엄 때 우리 정신없을 때 계엄식에 1월 달에 이 갭 투자를 하기 좋은 대출 과정을 갖다가 다 풀어줬어요. 우리가 너무 이제 정치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그걸 몰랐잖아요. 투자자들은 정치고 뭐고 돈이 먼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쏠리는 현상이 있었고 그거를 받아본 소유자 입장에서 지금이 참 좋은 때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좀 매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값 급등에 따른 이제 차익 실현 이게 1번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말씀 주신 부분은 이제 오래 사신 분들은 뭐 20년 이런 분들은 보유세 부담도 좀 있거든요. 특히 은퇴한 분들 이런 경우에 또 생활비 이런 부분도 이게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이번에 3040이 주세력으로 매일 매수를 하고 5070은 파는 형태가 이번 시장에 이제 특별한 뭐 예전과 좀 다른 시장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거주를 하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닌 사람들일 수도 물론 있지만 어쨌든 50대 이상이 팔았다는 건 시세 차익은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이다라는 인식에 네. 이제는 임대 수익으로 가자. 뭐 이런 수요가 좀 있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시네요. 실제로 있습니다. 네, 실제로 현장에서. 뭐 여러 그 VIP 이렇게 모임으로 은행이 네. 있잖아요. VIP 이쪽에서도 그렇게 리딩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실제 이제 현장 목소리를 또 들려주셨으니까 네, 네, 네. 사례 한번 좀 예를 들어보면 네.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구체적 실제 사례니까 구체적 아파트 이름을 대게 되는데 전용면적 111제곱미터가 지난 5월에 60억에 거래가 됐는데 같은 면적이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6년에는 13억 4천에 팔렸고, 맞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정확히 20년을 우리가 가정을 했을 네. 때 46억 6천만 원의 차익을 본 거거든요. 맞습니다. 20년 만에. 네. 이게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긴 한데 교수님 네. 실제로 이제 이렇게 차익을 본 50대 이상 5070 세대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일단 10에서 한 40%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런 차익을 다 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계산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게 이제 딱 맞는 타임이 제가 봐도 지금 시점이 맞아요. 10년 전을 돌아다 보시면 2015년이잖아요. 주택 가격이
많이 내려갔을 때잖아요. 그리고 2015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활성화하기 시작할 때 그럼 집값이 앞으로 올라간다라는 예측을 가능하니까 그때 진입한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요번에 파신 분들이 10년 정도 사시고 나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 다 혜택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계산해 보니까 아 지금이 최적기다라고 판단하시고 매수세가 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아 지금이 최적의 차익 실현 시기라고 판단하시고 실제로 시장에서 나서신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에. 네. 그럼 말씀해 주셨지만 세금도 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생각하죠. 네, 예. 이런 경우에는 양도세 부담이라든지 뭐 네. 지금 뭐 공제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네, 이거 네, 이제 잘 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금 문제. 우리가 이제 네. 집을 아까 우리 사례에서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네. 13억에 샀는데 60억에 팔았으면 46억 이상 차익이 생겼잖아요. 그게 이제 양도 차익이잖아요. 양도 차익에다가 우리가 이제 공제라는 대목 제가 장기 보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그 2021년부터 좀 세제가 개편됐는데요. 보유하고 거주라는 두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보유를 10년 하면은 1년에 4%씩 해서 40%, 거주를 하면은 또 4%씩 해서 40%입니다.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80%가 공제예요. 네.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은 60억에 46억 6천 차익이 있지만 계산을 해 보면은 실제로 37억 2,800만 원이 공제가 돼요. 그래서 계산하고 기본공제라고 했습니다. 인당 기본공제 250만 원이요. 그리고 이제 필요경비라고 하죠. 우리가 지내면서 뭐 보일러를 교체한다든지 뭐 오래됐으면 뭐 샤시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거든요. 영수증 꼭 챙긴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한 20년 사시면 보통 보다 2천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 계산해 보면 대충 하니까 차익이 이제 9억으로 나와요. 9억이면은 10억 이하는 42%고 10억 이상은 45%를 내거든요.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세금이 적고요. 이걸 계산해 보면 3억 7천만 원 세금 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46억 차익이 났는데 세금이 3억 7천이면 안 팔겠습니까? 뭐 가볍게 판단하시고 파실 거고. 그래서 사실 이 양도세 공제, 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도 조금 갑론을박은 있습니다. 너무 차익이 많은데 세금 감면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뭐 전 세계 추세도 있고 하니까 이거 하여간 차익이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양도세 중간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막상 세금 계산을 들어가 보면요. 세금이 계산을 하다 보면 감면이나 이런 조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 낸다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계산하시고 요번에 이제 차익 실현을 많이 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짚어보는 이유는 네. 강남은 약간 뭐 다른 지역과는 좀 별개로 봐야 된다는 물론 당연하죠. 의견도 있지만 네. 어쨌든 세대 교체, 강남의 집주인들이 좀 세대 교체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보도로 좀 나오고 있는 맞습니다.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좀 네. 여쭤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급등을 할 때 젊은 세대가 오히려 들어가고 맞아요. 5070 세대는 팔았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어떤 시사점이 있는 건지 이제 네네. 여쭤보는 건데 이번에 이제 대책이 나오면서 고질적인 부동산의 투자가 너무 쏠리는 걸 좀 막고 요거를 주식 쪽으로도 좀 옮기고 이런 쪽으로 좀 강력한 대책이라고 네,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현장에서는 교수님께서 느끼시기에 요거는 정말 우리가 몇십 년간 겪어온 이런 자본시장의 어떤 현실이 좀 변하겠다 체질이 이럴 만한 정책이다라고 혹시 아직 얼마 안 됐지만 느끼고 계시나요? 아니면 네.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어떠세요? 제가 이제 부동산을 30년 네. 접했는데요. 뭐 일단 대부분의 투자할 수 있는 길은 네. 다 막았습니다. 우리가 투자라고 하지만 사실 올 상반기에 형태는 실수요 투자보다는 투기성 투자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LTV를 80% 생애 네. 최초로 풀었잖아요. 네. 쉬운 예로 10억인 집을 강남에 10억짜리도 많거든요. 10억짜리 집을 세금만 내고 대출로 해서 사인만 해도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이번 상반기에 풀어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 1월에 다 풀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끼고서 살려는 이게 붐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서 강남은 안 떨어져라는 불패론에서 그러면 자기가 돈 없이 투자를 했는데 그럼 이자 계산을 하겠죠. 상공상공 중에서. 이자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10억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갈 거고 1억이 올라가면 수익률 계산을 다 한 거예요. 이게 또 여러 상공사공의 그 대기업이나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단톡방들이 많아요. 이게 공유가 되거든요.
예전에 영끌 시절 있잖아요. 그때 그 뭐 경기도 광주방, 뭐 인천방 이렇게 움직였었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의 좀 높으신 갭 분들이 투자의 있어요. 어떤 효용성을 갖다 서로 공유해가지고 그런 방들이 움직이다가 2022년 그 폭락 이후에 좀 개점 협으로 지금 오다가 요번에 방들이 다 살아났어요.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서울 타겟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약간 공격적이잖아요. 급여 갖고는 주택 마련하기 힘들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실수요자가 많은 게 아니고요. 3030이 60% 매수 비중이라는 건 역대 거의 드문 일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차후에 좀 부채 부담으로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심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걸 좌시할 수 없어서 더 이상 가다가는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좀 강력하게 여러 부분을 갖다 막은 겁니다. 그래서 전 구민권 동시 시행도 드문 일이거든요. 바로 시행도 그렇고. 네, 그리고 바로 시행. 이게 얼마나 다급한지 상황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6.27 대책 발표 이후에 지금 변화들 또 특히 이제 강남 네. 입장에서는 세대 교체가 좀 있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 좀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5070이 떠났다라는 네. 관점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음 네. 선택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5070 현장에서. 분들이요? 네. 일단 말씀 주신 3040들은 이걸 잘 유지하고 버티려고 네. 할 것이고 세대 교체가 일어났고 5070 분들은 지금 이제 분산 투자 방식으로 좀 더 변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대부분 고가 주택이 있다 보니까 은행의 VIP 수준 되거든요. 이분들이 정보도 받아들이고 있고 임대 수익의 어떤 안정성,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은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연금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부족하다고 느낀 분들은 지금 임대 수익으로 수익형 부동산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주식 시장도 지금 이제 움직이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로 분산하는 거를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리딩도 하고 서포트하는데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도 뭐 강의 나가 보면 인식들이 50, 70 세대, 그러니까 70대 되신 분도요, 되게 해박하시고 저희보다 그럼요. 경제 전문가에 가까운 지식을 많이 접하셔서 지금 보면 분산 투자나 이런 네. 포트폴리오 자산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해박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선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오은리 부동산에서 이제는 좀 선진국형으로 좀 많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인 부부가 좀 일어나고 있다. 네, 네. 채권도 많이 사시거든요. 네. 뭐 이런 부분이 많이 틀리죠. 예전엔 부동산 팔아서 채권 사신 분도 되게 이번에 많았어요. 이런 부분이 예전하고 좀 많이 바뀌셨다. 참 그런 부분을 좀 요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요.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 분석학과 한문도 겸임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